열심히 지셨니? 맨날 출석 1등. 오늘 그 소독하면서 제가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그 소독하면서 그 수술 사이트를 처음 봤거든요. 출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 수술 사이트를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핀 박는다는 게 나는 안에 매몰해서 내 눈에 안 보이게 핀을 박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벽에 못 박듯이 이렇게 발가락에 딱 박아놨던데 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끔찍하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핀이 내 발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그란 게 끝에 나와 있어요. 그 못처럼. 박는 게 느껴진다고? 나는 그게 느껴질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지금 끔찍하다 이러면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발이 아픈 것 같고. 이 정형외과 수술이 참 어렵고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씩씩하게 다녀가지고 저는 수술이 그렇게 힘든 수술인지 몰랐는데 어렵네요. 자, 오늘은 이제 멘탈 관리법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국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을 입학하면 입학한 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생활 해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의 어려운 상황은 사실은 사회생활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준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또 특히 코로나 시절에서 더 어려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힘든 거 맞죠. 그렇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내 대인관계 영역이 너무나 넓어지고 또 이제는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위무감 이런 것들을 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더 커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력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또 행복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련 속에 있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만나는 일터에서의 동료분들도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정말 개성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쯤 되면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겠지가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난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좌절하겠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를 계속 스스로 괴롭히고 한다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 직장 생활 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전문성을 잘 갖췄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멘탈 강한 것도 들어있어요. 비참해지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멘탈력이 강하다면 정신력이라고 해요. 정신력이 있다라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때 잘 해내는 아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모여가지고 쟤 참 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쟤는 참 본받을 만하다. 쟤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 쟤랑 있으면 오늘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또 인간관계도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 순간을 피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탄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성장해 나가는 거라서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는 나쁜 거, 실패는 나쁜 거. 그런데 성공한 거는 나에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패는 하면 안 되는 거, 성공은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든 뭐 아니든 간에 성공이든 간에 내가 의사결정을 했고 그냥 그거는 그냥 결과 피드백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큰 성공이라는 거는 나중에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피드백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과정, 그 피드백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집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이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명 시절을 겪어낸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예전에 내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죠.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냈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순간들에서는 그거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위로, 야, 이런 게 있어야 그 다 성공하는 과정인 거야. 이런 얘기가 참 귀에 안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해냈고 그 걸어갔을 때는 성공이 있었던 거죠. 그 셰익스피어도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이 말이 맞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상황이라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세용지만 아시죠? 거기서도 정말 잘 됐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지만 또 그게 선순환되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좋고 100% 나쁜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막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멘탈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멘탈을 유지하면서 내가 내 일을 내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혹은 실패라고 여겨지는 상황,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어해야만 되는 일인 건지, 이 힘듦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 문제 왜 발생한 건지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지?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왜 도대체 하필 나에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흔히 정신력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 여기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가장 이로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벌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내가 가장 의연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진짜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거 다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실수잖아 라고 위로해줘요. 심지어 나중엔 거기 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저지른 큰 실수를 막 얘기해.
그러면서 야, 너는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힘내.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결국은 또 이런 일을 저지르네? 난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제일 관대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를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자체는 상황 나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역경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역경이 1년 차에서부터 한 3년 차까지 쭉 역경이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너무 힘드니까 찾아본단 말이죠. 찾아봤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서 역경은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이거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난 누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대? 성장 안 하고 싶은데? 라면서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고 나는 성장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서 걷어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을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걸 이겨내면 넌 더 나은 너가 될 거라는 거를 내가 하려면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용기, 자신감, 그리고 침착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것도 그냥 성공에 가기 위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제가 뭐 3년 차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직장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직장을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무너질 때 이 내 정신력, 멘탈마저 무너져 버린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것만이 할 수 있겠죠. 왜 가벼운 아령 들어서 만든 근육 가지고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시련이라든지 문제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삶에서 계속 툭툭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이겨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0kg, 20kg 그 들 수 있는 근력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그래서 그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는 그걸 저항하고 그것을 왜 나한테 왔나 부정하고 괴로워하고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 직장 오래 다니는 방법 그거 단순하게 하나만 딱 얘기해보자 이러면은 웃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빚을 만드세요 막 그러거든요. 빚져라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부터 만드세요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매달 나가야 되는 그런 할부금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도 다닌다라는 거죠, 직장을. 근데 그렇게 다니면 그 직장 다니는 매일매일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 마라톤에 참가하는 그 장거리 주자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승전, 저 미래에 있는 그 결승전에 집중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는 게 아니랍니다. 내 시야에 보이는 내 눈앞에 그 지점을 목표점이라고 삼는데요. 그럼 거기에 도달했지요? 그러면 또 다음 시야에 보이는 또 다른 목표점. 그렇게 가면서 목표를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무너질 때에는 자신의 그 근시야에 있는 목표점을 자기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빚을 내라 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크랑님 맞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멘탈 흔들리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목표점을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두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모으기 이런 거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모아요. 그쵸? 2천만 원 넘게 모으면 3년이면 얼마죠?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차 살 수 있다. 그죠? 처음엔 중고차 사야지. 중고차 사고 남은 돈 또 있어. 그걸로 대학원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차근차근 뭔가 이뤄내가면서 그 한 3년쯤 됐을 때 딱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쁘게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롤 모델과 소통하세요예요. 우리가 우울해지는 방법, 진짜 쉬운 방법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랑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왔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한 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는 보면 그 친구가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만나고 왔는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 자체가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롤 모델을 정하느냐, 어떤 친구를 두고 어떤 사람이랑 가깝게 관계를 맺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만나는 첫 수선생님, 내가 만나는 첫 프립세터, 내가 가는 첫 병동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죠. 물론 직장에 갔는데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랑 매일 봐야 돼.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랑 소통을 줄이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자리에 내가 일어나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와이에서 실험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하와이 섬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성이 높은 그런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애를 놓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못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70%는 그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30%는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경제적인 거, 뭐 대인관계적인 거, 놀라운 성취를 하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30%는 왜 그렇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라고 보니까 그 나머지 70%랑 다른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롤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모는 롤 모델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좋은 이웃, 좋은 친척, 이런 좋은 소통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 그분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만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미래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가까이 두느냐, 어떤 사람이랑 소통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은 정말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순간에 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힘듦을 내가 성공에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고 수용하고 내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거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1년차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3년차쯤 되면은 그래도 한 3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잘 견뎌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맨날 말은 힘들다, 그만둔다 하지만. 근데 1년차는 진짜 경험이 없어서 근력이 아예 없어서 쉽게 마음이 주저앉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 1번, 2번, 3번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라면은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 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응원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좋은 사람에게 내 고민, 내 고통 이런 거를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하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 듣는 사람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되도록이면 좋은 지지 체계를, 레성님 안녕하세요. 우리 레성님도 참 말씀을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진짜 댓글로 많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여러분 곁에 많이 두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힘든 점을 얘기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자기 불평, 자기 불만만 털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쉽게 그 감정에 전염이 되어서 쉽게 우울해집니다. 결국은 힘든 거 얘기도 못하고 실컷 그런 거 들어주기만 하고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구축을 해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사람,
그리고 위기 상황 때 어떤 주위의 친구들을 돕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 상황, 그 상황을 하나의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에 최고 존엄한 사람이자 최고 존경을 받았어요. 최고 존경을 받고 경제적인 자유까지 이뤘는데 심지어 선해, 착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7아들, 3딸까지 있었어요. 자식 부자까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착해요. 악을 싫어했어요. 나쁜 건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걔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욥이거든요.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마가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걔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욥한테 재산도 늘려주셨죠?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한테 시험을 합니다. 다 가져오겠죠.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가져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욥 다치게 하지 마. 욥의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 날에 다 가져갑니다. 그 사탄이 한 날에 뭐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자녀들이 다 깔려 죽고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이랑 낙타, 종들 뭐 재산 다 가져갑니다. 칼로 죽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다 불타 죽기도 해요. 이렇게 한 날에 이뤄졌어요. 하루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의인이었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 고백이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힘든 시련에서 뱉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내가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 벌거벗은 채로 나왔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내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식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근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썽이 났어. 누가? 악마가. 열받은 거예요, 걔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저 몸이 지금 멀쩡해서 그런 거다. 몸을 다치게 하면은 제정신 차릴 것이다. 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몸을 다치게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흉측한지 얼굴이 다 망가졌고 여기 긁어가지고 피 고름이 나오고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욥이 그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태어나는 생일을 저주한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예, 친구. 좋은 친구를 둬야 된다고 했다, 그죠?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욥을 보면서 같이 펑펑 울면서 일주일을 같이 슬퍼해요. 슬퍼하는 거죠. 그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인과응보 있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욥 친구들도 알아요. 그 욥이 선하다라는 걸. 그 욥 친구들이 뭐냐 하면 그래도 네가 모르는 네 죄가 있을 것이고 너의 자녀가 너 모르게 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 결국은 죄를 통해서 너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좋은 교제를 나눴던 친구들인데 긴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친구들에게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 존경을 하였는데 친척들은 외면하고 아내는 내 숨소리마저 싫어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나를 멸시하고 놀린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결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대체 내가 왜 무죄한데 이런 고통을 받는지 알려달라면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타나죠.
쫙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타나가지고 자,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혼주를 내요. 혼내요. 혼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기초를 세운 자가 누구냐? 이 바다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 수치를 재고 누가 줄자를 대어보고 누가 바닷물 흐르게 하고 경계를 지은 자가 누구며 너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 빛이 어디로 오는지 아니? 이런 알아듣기 어려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의 고리를 풀 수 있느냐?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욥이 그때 딱 깨닫고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를 아는 채 했다면서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걷어가셨던 거를 다 돌려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전보다 더 부강하고 더 잘 살도록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신앙인으로서 그 욥의 자세도 있지만 그 친구의 태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가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힘듦을 얘기한다면 그거 잘 들어주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를 이 욥의 친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랑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친구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친구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말하는 마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바라는 거. 그게 정말 그 친구를 위로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난이든 축복이든 간에 고난은 고통은 저주의 대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거. 축복은 네가 이전에 잘했으니까 받는 거가 아니라 그냥 그 둘 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힘든 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1년차 때부터 3년차 때까지 얼마나 CCM을 많이 들었으면 울면서 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CCM을 들으면 울어요. 이유도 없이. 왜? 울면서 들었던 CCM이니까 그게 기억에 박혀 있어서 그 CCM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런 고난도 결국은 너를 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하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단련하시는 거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그 또한 하나님 은혜고 이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기대라도 해야지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아지기를 이런 기대라도 해야지. 그때 찾아봤던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고무줄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새총 이렇게 탁 당겨서 놓는 것처럼 새총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근데 여긴 돌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달려 있어요. 사람이 높이 날기 위해서 하나님이 쭉 끌어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면서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면서 그게 믿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저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밑에 있는데 이게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 순간을 내가 견뎌내며 결국 그 날이 오겠지. 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 순간을 견뎌낼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 관리하였던 좋은 친구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롤모델이랑 소통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인가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런 멘탈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이
이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에 일치하는 이미지를 갖추도록 연출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첫인상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신규 간호사 누구입니다 소개했을 때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나요? 그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면접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저도 연휴 첫날에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매사에게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다음 주는 화요일입니다. 안녕.